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국어 강사 양효주입니다. 자, 군무원 구급 시험 치르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아무래도 이 국어 시험 치르시는 분들, 문제가 그 전 과거의 군무원 시험과는 조금 양상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굉장히 지엽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던 기존의 문제의 형태에서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등장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일행직만큼의 어떤 깔끔함 정도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수긍이 갈 만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법에만 치중되었었던 기존의 형태보다는 또 문학 그리고 비문학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인 부분들이 등장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난이도 자체는 중상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하나 보시면서 같이 해석 이해해 가보도록 하십시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띄어쓰기 문제는 군무원 시험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등장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자, 그래도 띄어쓰기 문제는 조금 쉽게 나왔었어요. 자, 1번에 지난달에 나는 딸도 만날 겸 여행도 할 겸 미국에 다녀왔어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겸 같은 경우에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겸 내지 및 등등 등지 짚어드렸었죠? 이 아이들이 등장하면 앞을 무조건 띄워줘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날 겸 할 겸 모두 다 앞을 띄워주셔야 맞는 띄어쓰기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물 셀 틈 없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내부에서는 휴지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붙여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3번 저 사과들 중에서 좀 더 큰 것을 주세요. 자, 좀 띄고 더 띄고 큰 띄고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단음절이 반복될 때는 의미상 한 덩어리를 이루는 것들끼리 묶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것, 맞게 쓰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요 는커녕이라고 하는 형태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는커녕뿐만이 아니라 커녕, 은커녕, 는커녕 세 가지 모두 다 보조사이기 때문에 등장을 한다면 무조건 앞말에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요.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다음 중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 것은 파생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접사가 붙은 단어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우선 정답은 2번인데요. 자, 1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십시다. 교육자답다와 탐스럽다. 우리가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답다, 롭다, 스럽다.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군무원 기출반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군무원 동영반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답다, 롭다, 스럽다가 등장을 하면은 이 아이들 안 그래 보이게 생겼지만 접사이기 때문에 모두 다 파생어로 봐주어야 한다.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사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답다. 교육자라고 하는 명사에 답다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형용사, 즉 파생어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탐스럽다도 스럽다가 붙었기 때문에 품사가 형용사로 바뀐 파생어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순수하다. 자, 하다 같은 경우에는 붙어서 동사를 만들 수도 있고 형용사를 만들 수도 있는 접사입니다. 자, 여기에서만큼은 순수하다. 형용사를 만들어 주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파생, 전미사, 하다가 붙은 파생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 중 사자성어가 가장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것은 자, 이번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글 음을 달아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눈에 익숙한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해서 크게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견강부회라고 하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즉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경강부회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타당한 논거로 반박을 하세요. 적절하겠죠?
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그는 언제나 호시우보. 자, 호랑이 같이 보고요. 소처럼 걷는다 합니다. 자, 그래서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는 뜻으로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보며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자,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겠죠. 네,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함부로 도청도설에 현혹되어 주체 없이 행동하지 마시오 라고 했는데 도청도설은요. 거리에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말하는 것이죠. 자, 뜬소문에 현혹되어서 주책 없이 행동하지 마시오. 적절합니다. 자, 그런데 4번 보시면 이번에 우리 팀이 크게 이긴 것을 전화위복으로 여기자. 자, 전화위복의 뜻부터 보시면은요.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한자성어를 쓰고 싶었다면 자, 부정적인 상황에서 위로를 하면서 그래, 이걸 전화위복으로 생각하자.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쓸 수 있겠죠. 이미 크게 이긴 것에 대해서 전화위복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요. 4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자, 여러분들 만약에 아주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한자인지를 몰라도 이 마자가 들어간 단어들이 어떠한 뜻인지를 우리가 좀 유추를 해봤다면 그래도 좀 답을 찾는데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마모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다른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자가 갈마자가 됩니다. 자, 갈마자는 워낙에 자주 나오는 한자인데요. 지금 밑에 돌석자를 빼버리면은 네, 삼마자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돌석자를 집어넣으면 돌판 위에서 뭔가를 갈아댄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마자. 절차 탕마요 역시 마찬가지로 갈마자가 들어간 거고요. 심신을 연마한다라고 한다면 심신을 갈고 닦는 것이다. 또 간다라는 표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갈마자. 세 가지의 한자로 모두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갈련의 갈마자, 익힐련의 갈마자, 불릴련의 갈마자 모두 다 쓸 수 있지만 자, 공통적으로 마자는 갈마자가 들어가줬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무 열중하여 힘을 주다 보면 근육이 마비되었다. 근육이 닳아서는 안 되겠죠. 근육이 갈아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비의 마자가 네, 갈마자가 아니라 절일마자 혹은 삼마자가 쓰이는 것이 맞다. 자, 정답은요.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요. 5번.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자,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단위명사 앞에 숫자 무조건 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한 띄고 그릇처럼요. 아니라는 거죠. 한 번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한과 번이 붙어서 아예 한 단어가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답은 1번인데요.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자, 여기서의 먼저 한 번, 조금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요. 한 번을 2번, 3번, 4번으로 바꿨을 때 말이 된다 싶으면 떼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10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말이 되죠? 다른 숫자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되는 거고요. 2번, 한 번은 내 거리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다. 2번은 내 거리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다. 이상하죠? 2번, 3번, 4번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때를 가리키는 부사이고요. 그 다음에 그 녀석 울음소리 한번 크구나. 울음소리가 꽤나 크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할 때 쓰이는 한 번이라는 의미, 자, 부사로서 등장을 했고요. 심심한데 노래나 한번 불러볼까? 자, 노래나 한번 이때는요. 한번 시도해볼까?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된다라는 거죠.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2번, 3번, 4번으로 바꿨을 때 어색해지죠? 하지만 1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실패했더라도 5번 실패했더라도 100번을 실패했더라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띄워주는 것이다 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1번이고요. 관형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였죠? 네, 띄워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문학.
비문학. 이번에는 비문학 지문이 조금 길게 나오고 여기서 6번, 7번 두 문제가 함께 엮여 있었는데요. 자,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인류는 우주의 가장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인류의 기적 같은 진화는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가치 그리고 동물의 가치는요. 근원적으로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그 존엄성도 인류와 동물의 존엄성은 근본적으로 차등지을 수 없다. 즉 인류와 동물의 가치나 존엄성은 모두 다 동등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류가 어떤 특별한 위치에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연은요. 모든 생성의 원천이자 젖줄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연은 모든 존재의 터전인 동시에 그 원리며 그러한 것들의 궁극적 의미이기도 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정복과 활용이 아니라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다. 자, 그러면 인류가 아니라 자연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자 근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에 둬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6번 글쓴이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자연주의자가 되겠죠. 자, 정답 2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보셨을 때 이 글쓴이가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 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하단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구성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그래서 미괄식, 꼬리 밑자를 써서 미괄식이 되는 겁니다. 자, 7번의 정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십시다. 자, 추론 문제입니다. 락항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추론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있겠죠?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락항에 의하면은요. 사회화 과정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상징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 자, 그리고 인간은요. 역시 마찬가지 인간은 그 중심, 주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단지 구조화되어 있는 그 질서에 참여하는 객체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조라고 하는 건 의식되지 않는 가운데 인간의 문화에 기저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이라는 주체는 의식되지 않는 가운데 인간 문화의 기저에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그 구조 속에 끼어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무의식적 주체라고 보는 거죠. 무의식적 주체. 자, 그래서 락항에게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그런 나의 사유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지 못한다라고 주장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 지금 선지에도 들어간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 존재는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생각을 한다면 이꼴 당연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락항은 달랐어요. 사유랑 존재랑은 각기 다른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사유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지를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인간의 욕망은 바로 타자의 욕망이다. 즉, 나의 욕망도요, 내 스스로에서가 아니라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지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1번, 주체의 무의식은 구조화된 상징적 질서에 의해서 형성된다. 앞에 1단락에 있었던 내용인 거죠? 자, 올바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 질서가 창조된다. 자, 초반 부분에서 보셨던 것처럼 무의식 와중에 그 구조 속에 인간이 포함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2번 의식적 사유와 행위에 의해서 질서가 창조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무의식 와중에 그 구조 속에 들어간다라고 봤기 때문에 2번 틀린 거고요. 3번 대중매체의 광고는 주체의 욕망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고요. 자, 나의 욕망도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대중매체의 광고는요, 그러한 각각 개개인의 욕망을 끌어내는 영향을 끼치겠죠. 자, 그래서 광고는 주체의 욕망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4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에는 락항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유와 존재는 분리되어 있는데 맞지 않는 생각이지 라고 여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아래 시의 주제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생소한 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읽었을 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겁먹을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 구체적인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가장 중심 소재 잡으셨으면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어떠한 흐름과 맥락으로 시상을 이어나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중심 소재 어떻게 잡느냐? 현대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제목이겠죠. 자, 제목 보십시다. 김광섭의 해바라기입니다. 우선 우리는 중심 소재라고 하는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바람결보다 더 부드러운 은빛 날리는 가을 하늘, 현란한 광채가 흘러 양양한 대기에 바다에 무늬가 인다. 자, 가을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무늬 지어 있는 것을요, 바다의 무늬가 인다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해바라기가 피어 있는 가을 하늘이겠죠. 그죠? 한마음에 담을 수 없는 천지의 감동 속에 찬연히 피어난 백일의 환상을 따라 다름치는 하루의 분방한 정념에 헌신된 모습. 정념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본능적인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해바라기가 그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것을 마치 하루의 분방한 정념에 헌신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면에서 이제 모든 힌트가 나옵니다. 생의 근원을 향한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같이 황색 꽃잎 금빛가루로 겹겹이 단장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해바라기겠죠. 그런데 그 해바라기를 뭐라고 표현을 해줬느냐? 생의 근원을 향한 아폴로의 눈동자 같대요. 해바라기도 생의 근원을 향해서 우리 정념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의 근원을 향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선지 보시면은요, 단순하게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나 그 정경, 정취, 풍경에 대해서만 언급한 게 아니라 그 해바라기가 바로 생의 근원을 향하고 있다, 그러한 정념을 품고 있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주제의 정답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10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글의 제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방정식이에요. 그죠? 자, 그럼 보십시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 정치권, 경영, 영화, 흥행 방정식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애용이 됩니다. 자, 수학의 방정식은요, 이런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문자의 값에 따라서 잠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수학에서도 방정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통합 방정식의 경우에는 자, 여러 변수가 있고 변수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라는 표현 쓸 수 있다는 거죠.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조심해 주어야 됩니다. 역접의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화제를 전환하는 것으로 쓰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이는데, 그런데 방정식은 차수와 함께 거론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차수는 무관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목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다면 이 방정식과 같은 수학 용어는
그 쓰임에 따라 올바르게 활용을 해 주어야 한다. 만약 이런 식으로 차수와 함께 거론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차수는 무관하기 때문에 자, 아래에서 말하는 것처럼 M1 방정식 혹은 N차 방정식 등으로 구분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학 용어의 올바른 활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글이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요. 11번. 다음 중 기억에서 디귿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근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되는 문장. 바로 여기죠.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되면 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요. 자, 눈동자가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이 사물을, 대상을 관찰을 하였을 때 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상이 사실은 여기에 맺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망막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대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근실은요. 자, 잠시 보시면은 망막보다 앞쪽에 초점이 맺히게 된다라는 거죠. 망막보다 앞쪽에 초점이 맺히게 되면은 먼 곳에 있는 물체가 흐리게 보이더라. 이것을 근시라고 한다. 자, 그러면 근시인 눈에서 보고자 하는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 망막에 자, 어때요? 앞쪽에 맺혔던 초점이 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잘 보이겠죠? 뒤쪽으로 이동하여 망막에 초점이 맺혀 흐리게 보이던 물체가 선명하게 보인다. 앞쪽에 있던 것이 뒤쪽으로. 자, 앞쪽에서 뒤쪽으로.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겠죠? 자, 그리고요. 쭉 내려가면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눈 속에 맺히는 초점이 망막으로부터 점점 더 앞쪽에 맺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쪽, 뒤쪽, 앞쪽. 정답 1번 되겠죠. 네. 자, 12번. 다음 중 기억을 가리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딱 떨어지는 답이 아니라 그나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았어야 하는 거구나. 상대적으로 찾았어야 하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아쉬웠는데요. 자, 보십시다. 황순원의 소나기예요. 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소년과 소녀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 거기서 소녀가 네, 이 소년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다가 결국은 죽고 말잖아요.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윤초신의 댁도 말이 아니오.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그 악상이 그 어린 소녀가 죽은 거겠죠. 자, 그럼 보시면은요. 1번 설상가상.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좋지 않은 불행들이 연달아서 나타날 때 우리가 설상가상이라고 보통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 전호후랑 앞에서 다가오는 호랑이를 막았더니 뒤에서는 이제 이리가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앙이 끊일 사이가 없이 닥친다. 1번, 2번 모두 다 기억에 해당되는 한자성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번과 4번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복불단행, 복은 홀로 오지 않는다. 즉 복은 연달아서 함께 온다. 당연히 3번이 틀린 거 아닌가요? 그런데 4번을 보시면은요. 고장난명. 손바닥은 혼자서 소리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떤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자, 3번도 4번도 사실은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가장 아닌 걸 찾으려면은요. 1번, 2번, 3번. 사실은 1, 2번과 3번이 상반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일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고 긍정적인 일이 한꺼번에 같이 다 온다라는 건데 어떠한 일이 연달아서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1번, 2번, 3번을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아닌 걸 찾는다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밑줄 친 말이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이 아닌 것은
자, 한자와 고요의 결합이냐, 고요와 고요의 결합이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 일행직에서도 과거에 종종 등장을 했었던 문제 유형인데요. 자, 먼저 1번. 가외돈. 지금 보시면은, 네, 가외. 네, 가외. 한자죠. 더할 가자, 그리고 바꿔대 자,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자, 1번 한자와 고요의 결합 맞고요. 고자질. 자, 고자질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자와 질이라고 하는 고유어. 네, 전미사 붙었고요. 근데 아수라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한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은 아수라라는 말 자체가 불교 용어,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을 말하는 불교 용어로서 모두 다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4번 관자놀이 했을 때 이때 놀이는 역시 네, 순 우리말이기 때문에 한자와 고요의 결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아래의 작품과 내용 및 주제가 가장 비슷한 것은 14번의 문제도 조금은 아쉬웠던 것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철의 삼인곡이잖아요. 삼인곡은 궁극적으로 주제를 보았을 때는 임금에 대한 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철이라고 하는 화자 자신이 자신을 여성으로 상정을 하고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임금을 님, 즉 사랑하는 남자로 상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 즉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후자,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해석을 하셨어야 문제가 풀리셨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1번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이때 말하는 고인은 학문적 성현을 말하는 거죠. 학문적 성현도 당연히 날 못 보셨고 나도 그분을 못 뵀죠. 그 학문적 성현을 못 배웠어도 내가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하겠는가. 학문적 성현께서 열어놓은 그 길을 나는 가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학문애의 정진 되겠습니다. 학문애의 정진.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식이신데요. 삼동에 배옷 입고 암혈에 눈비 맞아. 내가 배옷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건 비단 옷이 아니잖아요. 벼슬하지 않은 몸을 말하는 겁니다. 구름 낀 변리도 쬐 적이 없건만은 난 직접적으로 벼슬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의 은혜를 받은 적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서산에 해가 진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자, 서산에 해가 지는 것은 임금의 승하, 즉 정확하게는 중종이 돌아가셨을 때 쓴 시고요. 자, 임금의 승하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을 노래한 것이었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기녀 홍랑의 시입니다. 맷버들 가지 꺾어 보내노라. 자, 손대가 사실은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요. 손대를 에게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님에게.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꽃 나거든 나인가 여기소서. 그러면 님과 이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님에게 맷버들 가지 보내면서 나 좀 떠올려 주세요. 나 좀 생각해 주세요 하는 거니까 님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것이 삼인곡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임금에 대한 충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2번하고 조금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셨을 거다. 임금이 돌아가심을 슬퍼한다. 임금에 대한 충 아닌가요? 이렇게 여기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자, 문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풀어주시기는 하셔야 되지만 참으로 문제 유형이 사실 깔끔한 문제 유형은 아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는구나.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 감즉도 한데 품어가도 내가 이거 가져가는 걸 반겨줄 분, 즉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서러워하노라. 풍수지탄, 즉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그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이요.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자, 문제 쉬웠죠? 우리가 정말 많이 봤던 단어입니다. 2번 정말 깡충깡충 튀어오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네, 이 네모 박스가 이렇게 튀어왔는데요. 여러분들
깡충이라는 말은 1970년대에 우리나라 말의 표준어로 지정된 이후로 쭉 그 자리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즉 깡총이라는 표준어는 아예 없다. 우리말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모음조화가 파괴된 예로서 등장하는 게 바로 깡충이죠. 자, 기본적인 어휘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너끈하게 맞추실 수 있었겠죠? 정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16번. 다음 중 아래의 글의 내용을 포괄하여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주체경어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선어말음이 시를 넣어서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라면 그때는요.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선어말음이 시를 쓴다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 그렇다면 자, 이 글의 내용을 포괄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용언이 연달아 두 개가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편찮으세요? 자, 어떻게 편찮으세요? 용언이 연달아 온 것 아니고요. 어머님께서 돌아보시고 주인에게 부탁하셨다. 연달아서 용언이 온 것 역시 아니죠. 자, 펴며 웃으셨다, 주무시고 가셨다.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 된다는 건데요. 두 번째 조건 보십시다. 여러 개의 용언 가운데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용언을 사용해야 한다. 즉, 그 어휘 표현 자체에 이미 높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들. 우리가 왜요? 드시다가 아니라 잡수시다. 그리고 자시다가 아니라 주무시다처럼 어휘 자체의 높임의 뜻을 담고 있는 아이를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언 연달아 왔어도요. 자, 높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언 아니죠? 지금 4번 보시면은요. 높임의 용언 주무시다 쓰였고요. 가셨다에서 선어말음이 시가 쓰였기 때문에 정답은 깔끔하게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요. 17번. 아래 글에 나타나지 않는 설명 방식은? 자, 하나씩 보시면은요. 텔레비전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막이 쓰인다. 그럼 여러 종류 중에서 어떤 것이냐? 뉴스의 경우 첫 번째 예시 들었죠? 예시. 자, 뉴스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를 자막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보통 정의는 자막이란 무엇을 말한다 이런 형태에 익숙해져 있었는데요. 조금 변형을 시켰죠.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라는 점에서 영화에서 쓰이는 자막. 자, 정의 나왔네요. 이런 자막은요.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하게 활용된다. 자, 그런데나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영화의 자막은 타이틀과 엔딩 크레디트 그리고 번역 대사가 전부이다. 그러면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한 점도 분명히 있지만 영화 자막은 타이틀, 엔딩 크레디트 그리고 번역 대사가 전부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조도 나타냈네요. 그러면 예시, 정의, 대조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자, 나타나지 않은 거 정답 2번 유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18번. 다음 중 가에서 다를 문맥이 맞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대부분의 직렬에서 거의 다 등장을 하고 있는 이 문단이나 문장 순서 맞추기 문제는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짝이 되는 두 아이를 찾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문단 순서 맞추는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우선은 처음에 내용을 보시면요. 환경보호 조치들을 취해 왔었대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려하는 각국의 정부들이 해로운 결과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왔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가의 내용 먼저 보면은요. 이러한 규제 노력 가운데 막대한 비용을 헛되이 낭비한 것들도 상당수에 달하며 그중 일부는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했다. 그러면 요 뒷내용이 바로 그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아간 악화된 것들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 새로운 대기 오염원을 공격적으로 통제할 경우에 오히려 대기 오염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예시로서 가와 다가 무조건 앞뒤로 묶여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지 보십시다. 가다가 연달아서 들어와 있는 것은 딱 1번 하나밖에 없죠. 정답 1번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줄여 나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9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수사법이 쓰인 것은 윤동주의 슬픈 족속.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자, 지금 네 가지 표현에서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은 전부 다 흰색이 등장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민족을 우리가 보통 백의 민족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 백의 민족 부분으로 혹은 속성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바로 대유법이 쓰였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각각의 선지를 보십시다. 1번에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직유법일 거고요.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A는 B다 등장했기 때문에 A는 B다 은유법이겠죠. 은유법.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것 마치 파도가 짐승처럼 사나운 짐승처럼 아가리를 쳐들고요 달려든다라고 했으니까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화류법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4번일 텐데요. 4번 보시면 의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서는 칼날을 밟습니다. 자, 칼날 안에는 위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부분으로 전체를 속성으로 대상을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자, 바로 대유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답 4번. 칼날이라는 표현에서 위험이라는 요소가 숨어있기 때문에 대유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답 4번입니다. 자, 20번입니다. 밑줄 친 말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1번 보시면요. 배가 고파서 공깃밥을 2그릇이나 먹었다. 자, 어때요? 제가 발음을 공깃밥이라고 발음을 했죠. 자, 공기는 한자 표현입니다. 그리고 밥이라고 하는 표현 만나서 한글 순우리말 만나서요. 공깃밥하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시로서 사이 시옷 넣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공깃밥 시옷 넣어줘야 한다라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예외였죠. 그래서 쓸 때도 인사말, 발음할 때도 인사말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사고 뒤처리를 하느라 자, 기억나십니까? 뒷부분에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왔을 때는 앞에 사이시옷 넣지 않는다. 당연히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시옷 넣지 않은 형태, 올바른 형태고요. 편지끌. 자, 편지끌 같은 경우에는요. 편지끌이라고 발음이 될지언정 사이소리 현상 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편지끌, 올바른 형태입니다.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요. 21번. 다음 중 아래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한문 수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곳이 옛 전쟁터였기 때문에 물소리가 그렇다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가 아니라 물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린 것이다. 나의 집 앞에요. 큰 내가 있대요. 여름철 폭우가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냇물이 갑자기 불어나 수레와 말, 대포와 북의 소리를 듣게 돼요. 실제로 수레와 말, 대포와 북 소리를 듣게 되는 게 아니라 물이 부는 바람에 그 물 흘러가는 굉장한 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된 거죠. 자, 은유법이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되어버렸다. 문 닫고 들어넣어서 그 냇물 소리를 구별하여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솔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격분에 있는 것처럼 들린다. 다 공통적으로 보이시나요? 뭐뭐 같은, 뭐뭐 듯한, 뭐뭐처럼 전부 다 직유법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표현들 아래에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이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가 있죠. 이 모두가 똑바로 듣지 못한 것이다. 단지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소리를 받아들여서 만들어낸 것일 따름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 때문에 똑같은 물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1번 직유법 너무 많이 보였죠? 네, 그리고요. 그 물소리를 이렇게
수레, 말, 대포, 북의 소리라고 표현을 해주는 은유법 쓰였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세심한 관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어느 대상에 대해서 그 본질을 알려고 꼼꼼하게 관찰을 해야만 알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외물에 현혹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외물에 현혹되지 말자. 자, 그렇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서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신의 집 앞에 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일상에서의 경험을 자기 생각의 근거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전쟁터라서 물소리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반박했죠. 자, 그래서 4번도 올바른 설명.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밑줄 친 보다의 활용형이 지닌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자, 1번 보시면 어쩐지 그의 행동을 실수로 볼 수가 없었다. 자, 사전적인 뜻은요, 대상을 평가하다. 실수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었다. 자, 손해를 보면서, 그럼 여기서 보면서의 뜻은 손해를 겪으면서, 당하면서 물건을 팔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는 상대방을 만만하게 보는, 만만하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뜻이 될 거고요.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 날씨가 좋을 것으로 내 나름대로 평가를 판단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대상을 평가하다. 자, 정답은 2번인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전의 뜻을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보시면 실수로 여길 수가 없었다. 만만하게 여기는 나쁜 버릇이 있다. 날씨가 좋을 것으로 여기고 여기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단어를 넣어도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손해를 여기면서 말이 안 되죠? 네, 2번만 다른 뜻이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정답 2번. 23번입니다. 다음 중 을이 동의의 경륜에 따라 대화를 한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화법에서 대화의 경륜에서 동의의 경륜 기억나시나요? 네.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를지라도 먼저 동의, 그 다음에 상반되는 나의 의견을 말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동의부터 해주고 반대되는 나의 의견. 자, 그럼 보시면 4번 보세요. 여러 침대 중에 이것이 커서 좋은데 살까요? 그 침대가 크고 매우 우아해서 좋군요. 동조해줬죠? 그런데 좀 커서 우리 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동의해주고 그 다음에 상반되는 나의 의견. 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전형적인 동의 경륜이 쓰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24번. 24번 고유어에 해당되는 것은? 자, 보시면은 동량 수도에 나선다. 자, 동량은 순 우리말인데요. 두 번째 구걸. 구걸 보시면은 구할 구자, 빌 걸자.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밥 좀 주세요 비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빌 걸자를 써서 거린이라고 하잖아요. 거린. 그래서 모두 다 한자로 이루어졌고요. 자, 원래는 중생으로 하여금 중생 보시면은요. 무리중자, 날생자라고 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무리들을 전부 다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자, 그 다음 자비를 베풀 기회를 줌으로써 자비 같은 경우도요. 사랑자자, 슬플 비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슬프게 여겨서 아끼는 마음을 우리가 자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만 순 우리말 고유어가 되는 거고요. 2, 3, 4번은 모두 다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였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5번. 다음 중 밑줄 친 단어를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표기한 것은? 자, 먼저 첫 번째, 내 이름은 복연필이다. 자, 발음은요, 복연필이다 라고 발음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복, B-O-K 근데 연필로 니은을 자, 복연필 니은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발음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사람의 이름, 즉 인명에는 음운 변동을 적용시키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n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연필로 자, n자를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우리는 청와대를 다녀왔다. 청와대.
자, 먼저 첫 번째 글자 청에 보시면 어잖아요. 그러면 어는 이 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셨다면 청와대 잘못됐죠? CHEONG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라산. 너무 많이 봤던, 반복적으로 기출되었던 단어죠. 한라산은 융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리을, 즉 LL이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HALLASAN, 한라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맞게 표기한 것은 북한산. 지금 보시면은요, 발음은 분명히 축약이 되어서 북한산으로 발음이 되지만, 자, 기억나시나요? 체언 내에서는 축약된 것을 반영하지 않았죠. 그래서 H를 살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북 하고요. H 살려서 한산 예쁘게 적어줬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군무원 시험이 점차 정제되어 가고 조금씩이나마 그래도 더 깔끔해진 형태를 띠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문제들로 이제 채워질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나는 한 번에 고배를 마셨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내년에 꼭 우리 웃는 얼굴로 합격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